25장 최고의 순간은 어떻게 오는가? 언젠가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될 거예요. 노력 이상이 필요한 순간. 어두운 공간 속에 한 남자가 손을 위로 올리자 빈 교양 악단의 단원들 시선은 일제히 그의 손을 향했다. 순간 남자는 모든 것을 알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연주가 끝날 때까지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명한 음악의 형상을 그는 눈을 감았을 때에야 비로소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잔잔한 호수처럼 그의 손이 춤을 추자 그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단원들의 바이올린과 첼로가 스르르 떨리듯이 음을 내기 시작한다. 이 남자가 만지는 음악은 곧 2억 장이 팔린 세계적 음반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고 그 장면을 같은 시대에 태어나 직접 볼 수 있었던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 평론가는 그날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캐라한과 베를린 필하모닉이 베토벤 연주를 끝내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객석에서 터져 나왔다. 그들의 연주는 내 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 바이올린은 바람에 물결치는 보리처럼 살랑댔다. 백발이 성성한 팀파니 연주자는 부간에서 여러 마리의 토끼를 꺼내는 마술사처럼 보였다. 첼로 연주자 한 사람은 너무도 열정적으로 활을 켰던 탓에 첼로가 놓여 있는 연단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바이올린은 따뜻한 음색과 맑은 음색을 번갈아 구사했다. 그것은 단순히 최고의 능력에 관한 문제는 결코 아니었다. 단순히 최고의 능력이 아니라고? 미국의 무용수 이사도라 덩컨도 예술을 정의할 때 이런 말을 단정지어 이야기했다. 인간을 춤추게 하는 것은 영혼과 정신이지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지휘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 수십여 명의 다른 재능을 가진 독종 음악 연주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고 이들을 구슬려서 가장 뛰어난 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고도의 심리전이다. 새로 들어온 한 신입 단원은 캐라한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한다. 나는 그와 처음으로 함께 연주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오케스트라 신입 단원이었고 그다지 경험이 풍부하지도 못한 편이었다. 연주할 작품은 돈 후앙이었는데 예전에 그 작품을 공부했고 내 파트를 연습했다고는 하지만 당시까지 나는 한 번도 그 작품을 연주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캐라한의 다운비트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느낄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허공을 향해 두 팔을 흔들 뿐이었고 밴드 마스터처럼 박자를 맞춰주지도 않았다. 나는 엔트리를 놓쳐버렸다. 캐라한은 대충 살펴보더니 마치 나는 내가 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당신도 당신의 책임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은 틀린 부분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재연부에 이르면 당신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두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캐라한은 신입 단원의 재능도 소홀히 여기지 않은 것이다.
캬라하는 신입 단원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던지고 있다. 그것은 지금은 실수했지만 다시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다. 다시 단원의 말을 들어보라. 재연부가 다가오자 물론 나는 연주할 준비를 했고 그 부분을 연주했다. 다행히 나의 연주는 성공적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힐끗 나를 쳐다보았고 마치 그렇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것은 표정으로 나에게 전해졌다. 캬라는 훌륭했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다. 이 말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 캬라는 마치 마법처럼 풋내기 단원을 말없이 설득하고 가르치고 자신이 의도하는 연주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은 아마추어 지휘자들이 풋내기 단원에게 쏘아붙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방법이다. 그는 분명히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음악적 형상을 향해 있었고 캬라한의 연습실에선 모두가 전염된 듯이 그 형상을 향해 따라갔다. 이런 사람이 1만 시간을 연습한다면 어떨까? 세계 최초의 2억 장의 클래식 음반 판매는 바로 그의 이 작은 연습실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과를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클래식에서 모두가 잊지 못하는 단 한 명의 거장이 되었을까? 주변의 많은 무시와 재능의 비하 속에서도 끝내 완성한 그의 세계적인 성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것들이 그대로 숨어 들어가 있다. 나는 그것을 이제 좀 더 깊게 파헤쳐 볼 생각이다. 블랙 다이아몬드의 교훈. 한 사람의 진정한 재능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시간을 돌려서 한 아이를 만나보자. 작지만 강인한 체구, 약간 우뚝한 코,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아이에게는 적당한 재능들이 많았다. 학교 성적에는 두루 잘하는 편이라 말했고 그 중에서도 수학적 머리는 결코 최상은 아니었다. 축구공을 만지는 것을 좋아했는데 골키퍼로 활약했고 아이의 형은 축구에 내 동생은 한참이나 빠져 있었다 라고 말했다. 물론 그렇다고 축구 필드에 등장할 만큼의 실력으로 발전하진 못했다. 스키를 타는 것도 좋아해서 아마추어 스키어로도 뽑히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좀 더 잘하던 것은 피아노였다. 1917년 4월 15일 캬라는 처음으로 가족들의 8손 연탄에 참여했다. 하이든의 교향곡 제103번 큰북 연타 연주 1917년 4월 19일 8손 연탄 멘델스존의 교향곡 스코틀랜드 캬라는 뛰어난 리듬감과 연주 기술을 보여줬다. 부모는 아이에게 적당한 교양을 쌓아줄 생각으로 피아노에 앉혔지만 아이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제법 깊게 빠져들어 처음으로 프로의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운명은 아이의 손가락에 염증을 집어넣었다. 게다가 어려운 작품을 연주할 때는 한계가 분명했다.
아이가 피아니스트로서 결정적 좌절을 맛본 작품은 1926년 5월 12일에 연주했던 곡으로 판초 블라디게로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었다. 매우 어려운 곡이어서 2주간의 신경을 곤두세워서 배웠지만 아이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손가락이 만드는 음악에는 재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10년이나 피아노 앞에서 매일 4시간씩 연습했지만 정작 10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재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그 나이대 아이들이 그렇듯 캬라는 이것저것 되고 싶은 잡다한 꿈들이 많았다. 부모는 아이의 과학기술의 환상을 적극 지지했다. 음악에서 불확실한 직업을 찾는 위험보다 진정한 직업적 전망이 있는 기술 학문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었다. 최고로 인정받는 극소수의 음악가들이 그나마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예술 분야보다 적당한 곳에서 적당한 월급을 주는 회사가 이성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마침 아이는 10년간의 피아니스트의 꿈에 대해 이해할 만한 배신감을 맛보았다. 캬라는 주위에 이러저러한 지시를 받는 체질이 전혀 아니다. 캬라는 자신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 한 가지의 일, 즉 그 자신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일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카라한의 형 볼프강은 동생이 18이나 19살쯤에 말한 것을 기억했다. 형,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 지휘든 스키든 아니면 자동차 경주든 최고가 되고 싶을 뿐이야. 그렇다면 왜 캬라는 지휘봉을 든 것일까?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가 왜 하필 지휘자였을까? 나이가 들어서도 캬라한이 잊지 못하는 순간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음악과 관련된 경험은 아니었다. 보다 본질적인 경험이었다. 6살의 캬라한은 수력 터빈으로 작동하는 발전기를 켜본 경험이 있었다. 터빈 관리인과 함께 오두막의 문을 열었을 때 열쇠를 쥔 아이의 모습은 제법 진지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긴 레버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일을 도왔는데 그것은 캬라한이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발전기가 굉음을 일으키고 어둠 속에서 섬광은 번쩍했고 도시에는 빛이 생겼다. 그야말로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아주 강력한 효과를 창조했다. 그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리처드 오즈본이 지적하는 대로 당시 6살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러니까 레버를 잡아당긴 동작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작으로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음과 빛의 현현을 창조할 수 있는 직업을 그는 찾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휘자다. 하버드의 블랙 다이아몬드들이 어릴 때 선망하며 붙여두었던 금융계 슈퍼스타의 포스터처럼 캬라한의 벽에도 지휘자가 블랙 다이아몬드처럼 달라붙었다. 캬라한은 눈을 감고 다소 어두운 공간 속에 조용히 손을 위로 뻗었다가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맞춰서 팀파니의 굉음과 함께 우르르르 켜지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흥분한 소리, 그 놀라운 소리에 6살 아이의 쿵쾅대던 심장을 그는 눈을 감은 채 온몸으로 다시 느꼈다.
기술 전문대학 앞 그의 하숙집에서는 그 익숙한 음악이 자주 들렸다. 하숙집 주인은 캬라한이 하루 종일 자신의 하숙방 안에서 전축을 켜고 악보와 함께 지휘하는 일에 매달렸다고 그녀는 회상한다. 하숙집 여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허공에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연습하는 중이에요. 언젠가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될 거예요. 환경 신호의 차단. 독일의 울룸 시립극장 총지배인 에르빈 디테리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극장 예산이 거의 없었으므로 졸업생 중에서 저렴한 연봉이지만 열정은 그 이상인 인재를 뽑을 생각이었다. 그러다 그의 눈에 캬라얀이 들어왔다. 세상 물정 모르고 지휘봉을 마법봉인 줄 알고 철없이 열정적으로 휘두르는 이 친구에게 싼 맛의 일자리를 맡겨보자. 디테리히가 제안을 건네자 캬라얀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간절히 지휘를 하고 싶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고 공대에서 평범하게 졸업하길 바랐던 부모의 시선조차 차단해 왔던가. 그리고 캬라얀은 디테리히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다. 새 작품을 지휘할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한 주 뒤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지체 없이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휘할 작품은 직접 리허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공손하게 리허설도 애걸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는 처음 자신의 근무지에서 오케스트라 실력을 접한 순간 거의 기절할 뻔했다. 악보상으로 9대의 트럼펫이 찬란한 팡파르를 터뜨리는 장면에서 단 한 대의 트럼펫만 용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합창단은 더 끝내줬다. 그는 합창단을 향해 악보도 볼 줄 모르는 막노동자들이라고 비난했지만 그 표현은 자극적임에도 감정적으로 절제된 표현이었다. 오히려 막노동자 표현에 훗날 지방 언론인 쥐트베세 트프레스에 지는 캬라얀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말을 내뱉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그의 월급은 인상적이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240마르크 정도를 버는데 캬라얀은 80마르크였다. 그 돈으로 방세와 식비 그리고 낡은 오토바이에 넣을 연료비까지 해결해야 했다. 같은 옷을 이틀째 입고 나타날 때가 많았으며 고약한 냄새를 풍기던 빨랫감은 어머니에게 보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소포로 치약과 비누를 보냈는데 소포를 뜯을 때의 굴욕감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연기자의 꿈을 꺾었던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 맞았다. 캬라얀은 잘못 선택했다. 극소수를 제외한다면 창조자들이 운명처럼 만나는 빈곤이란 이런 것이다. 왜 자신이 극소수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것은 환상이다. 캬라얀은 디테리히에게 조심스럽게 월급 인상을 요구했고 단원들도 불쌍한 캬라얀을 동조해 줬다. 하지만 디테리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농담하지 마. 그는 견습생이야. 여기서 배우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업료를 내야 마땅하잖아? 디테리히가 옳았다. 캬라얀의 20대 전반은 이곳에서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 뒤 성공 곡선은 누가 그려도 예측 가능한 운명이었다. 캐라한이 상당한 시간을 울룸에서 보내고 나와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려 할 때였다. 그 뒤로 펼쳐지는 한 대화를 들어보자. 울룸의 젊은 악장 캐라한이라고 합니다. 울룸이라고? 라인하르트가 외쳤다. 그가 거기에 얼마나 있었다던가? 5년입니다, 교수님. 울룸에서 5년이라? 라인하르트가 유감스럽다는 듯 손을 저었다. 그에게선 아무것도 얻을 게 없군. 그것이 캐라한의 한계였다. 훗날 세계적인 초인 지휘자로 카라얀이 명성을 떨치게 되었을 때 영어권 국가들은 이 부분으로 그의 재능 자체를 의심했다. 이들 국가에서 캐라한이 문화 영웅 그리고 신적인 지휘자라 불리는 것에 대해 비아냥대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다. 리처드 오스본의 지적처럼 울룸에서 무대 바닥이나 청소하고 악기들을 손수레에 싣고 리허설장으로 운반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풋내기 지휘자 캐라한을 훗날 신격화하라는 것은 영국인의 감각에서는 지나친 것이었다. 캐라한의 차단에는 의미가 있었다. 재능이 모두를 설득하는 지점까지 조용히 성장하자 마침내 울룸에서 벗어나 국립가극장으로 성공적으로 데뷔하게 된 것이다. 캐라한에게 언론들은 원더풀 캐라한이라는 애칭을 붙였고 대서특필하면서 노장 지휘자들도 지휘법을 캐라한에게 다시 배워야 한다고 주접을 떨었다. 이런 언론의 호들갑 때문에 캐라한은 이번에는 그 분야의 원로들로부터 극단적인 경계와 미움을 받게 된다. 1946년 2월 23일 오토 파세티의 사무실에는 이 상황을 요약하는 보고서가 도착했다. 캐라한을 경계하는 지휘자 프루트 뱅글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빈 필하모닉에 압력을 넣어 이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서 즉각 자신과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연주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이 필하모닉을 지휘하는 다른 지휘자들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이 계약을 원하는 이유는 스위스, 프랑스, 영국에 자신이 빈에서 얼마나 필요한 인물이고 환영받는 인물인지 캐라얀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필자는 프루트 뱅글러가 다시 캐라얀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베를린에서 익히 봤듯이 프루트 뱅글러가 온갖 수단으로 캐라얀을 몰아내려는 일이 이제 빈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하인츠 티티예는 이러한 상황에서 캐라얀에게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게.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니까. 프루트 뱅글러가 집에 돌아왔으니 자네는 뒷문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네. 뒷문으로 나가라고? 뉴욕 타임즈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자신들의 낙원에서 특출한 동료를 쫓아내려고 하는 서너 명의 주모자들. 이들의 필사적이고 노골적인 태도보다 뻔뻔한 짓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라고. 이러한 처사에 대해 캐라한은 지인들에게 불평보다는 언젠가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주변의 질투를 차단하고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서 가을 녹음을 계획했다.
그렇다면 왜 캬라한은 미움을 받는 걸까? 그의 앞길을 가장 열정적으로 막았던 비렐름 프루트 벵글러의 품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자. 어느 경쟁자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프루트 벵글러는 크게 불편해했다. 누가 어디에서 성공하기 시작하면 그는 이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느꼈다고 프리델린트 바그너는 말한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따르면 프루트 벵글러는 지위에 관한 한 옹졸하면서도 허영심이 강했다고 한다. 미국 문화장교 파세티는 프루트 벵글러가 계략의 명수이고 본인 외에는 인류 지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프루트 벵글러는 1954년에 죽었다. 그리고 캬라한은 프루트 벵글러가 비워놓은 세계 최고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자리를 1955년에 얻었다. 종신 예술감독 겸임직도 같이 받아낼 수 있었는데 프루트 벵글러가 캬라한을 쫓아내기 위해 로비를 하든 말든 냉정하게 더 많은 재능의 설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종신 지휘권으로 돌아왔다. 울룸에서 나온 뒤 첫 해의 제 급료는 14,000마르크, 둘째 해는 15,000마르크, 셋째 해는 16,000마르크입니다. 그들은 제게 3년 계약을 제시했어요. 자, 원하던 대로 얻었어요. 12월에 처음 협상할 때는 7,000마르크밖에 안 되었죠. 1년 전에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나는 거의 죽은 신용을 하며 굽실거렸죠. 하지만 카를루스의 감독은 제 공연 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감동한 나머지 저를 놓친 것에 아쉬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제가 2년 내 독일에서 중요한 지휘자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 자, 이제 말해보세요. 제게 만족하신가요? 캬라한의 편지는 방어적이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의심했던 부모와 사회의 모든 시선을 어린 시기에 홀로 차단하고 10여 년간 홀로 극복해야 했던 캬라한의 솔직한 마지막 물음표는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순회 공연을 하면서 당시 플루트 수석이었던 필하모니아 관현악단의 한 단원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토벤 교향곡 전원에서 캬라한의 지시를 무시하고 템포보다 약간 늘어지게 연주했는데 캬라한이 의외로 아무 말 안 하더라며 호기롭게 비아냥댔다. 또 오케스트라 뒷자리에 앉아있던 단원은 매혹적인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연주도 일부러 캬라한 앞에서 엉터리로 연주해봤다. 그런데 캬라한의 표정은 모르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 캬라한은 대답한다. 엉터리로 연주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서서 이들을 공연장 밖으로 끌어낸다고 해도 소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들의 고결한 출신 성분에 캬라한은 지나친 것이었다. 캬라한은 비웃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도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들은 직업으로서 음악을 대했고 악보에 나타난 것 이상을 들려주지 못하는 악단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어설픈 재능이 가장 시끄러운 법이다. 캬라한은 다시 한번 더 눈을 감고 조용히 지휘봉을 올렸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고 결국 선택과 집중의 시간을 거친 뒤 최고의 단계에 오른 그의 재능은 자신을 비웃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넘어 세계 최고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휘자로 만장일치로 선택되었다. 최고의 환경은 최고의 인재를 만드는가? 1893년 오스트리아 빈의 명문가 집안의 크라우스가 태어났다. 훤칠한 아버지의 외모를 그대로 물려받은 크라우스는 캬라한처럼 유난 떨 필요가 없었다. 세상은 그의 편이었다. 눈을 뜨니 키신저처럼 유대인 부모가 자기를 근심스레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빈의 유복한 은행가 집안 출신의 대공이었고 어머니는 그의 모든 음악적 재능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의 여배우에 할아버지는 아이의 시각을 넓혀주는 외교관이었다. 화려한 가정 환경과 상류층의 부유함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드러냈다. 크라우스의 재능은 알맞게 반짝였다. 8살 때 아이의 목소리는 흐르는 비단결 같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이 아이를 놓치지 않았다. 재능과 환경의 신호가 이보다 조화롭게 긍정적일 수 있을까? 아이는 빠른 속도로 지휘의 세계에 성장해 나갔다. 1912년 음악원을 졸업한 후 20대가 된 크라우스에겐 브린 국립 오페라 극장의 합창 지휘자의 자리가 주어졌다. 게다가 신기에 가까운 관현악법으로 교향시 분야의 사상 최대 업적을 남긴 거장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크라우스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다. 둘은 금방 음악적 멘토가 되어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한편으로 밀어줬다. 누가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슈트라우스의 곡을 완벽하게 지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해석력을 보여준 크라우스의 승리였다. 슈트라우스는 내가 음악에 넣은 것 이상의 것을 크라우스가 뽑아낸다 고 정리했다. 크라우스의 성공 곡선은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렸다. 그리고 1920년이 될 무렵 클래식 전문가의 지적처럼 1920년대는 젊은 크라우스의 세상이었다. 1922년에 29세의 젊은 나이로 명악단인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가 되어 지휘봉을 잡는 동시에 교수의 자리도 주어졌다. 그리고 크라우스는 빈 필하모니아 신년 음악회를 가벼운 마음으로 지휘했지만 캬라한은 죽기 2년 전인 1987년이 되어서야 이 신년 음악회에 겨우 초청을 받을 수 있었다. 캬라한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신년 음악회 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소프라노 캐롤린 베트를 기용해 무대에 내세웠다. 바로 옆에 살면서도 세계 최고의 지휘자 자리에 올라도 자신을 거부했던 빈 필하모니아에 또 다른 차별을 받던 흑인 여성 소프라노를 내세워서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녀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한 것이다. 결과는 대히트를 쳤고 권위적인 냄새가 짙게 배어 있던 악단은 캬라한과 흑인 소프라노가 맞잡은 손에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크라우스의 성공 곡선은 이들의 열등감을 가볍게 웃으며 올라갔다. 그러나 1920년이 지날 무렵 크라우스는 이상하게도 꺾이기 시작했다. 그저 그런 괜찮은 공연을 만들고 있지만
더 나은 무언가를 들려주지 못했다. 사람들은 더는 크라우스의 예전처럼 주목하지 않자 그는 정말로 재기할 수 없었고 슈트라우스의 자서전에 종종 이름이 등장하는 것 정도로 삶이 끝나버렸다. 크라우스의 이러한 결말은 당혹스럽다. 그렇지 않은가? 물론 모든 사람의 재능 곡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점을 지나고 결국 꺾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세계 최고의 지휘자 자리를 당당하게 꿰찰 거라 생각했던 크라우스는 왜 모두의 기대와 반대로 도중에 멈춰버렸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캬라한의 울름 악단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한다. 크라우스가 세계적인 지휘가들로부터 최고의 수업을 받는 동안 캬라한은 명성이나 실력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빈 피라모닉 오보의 주자에게 교습을 받았고 그것은 한 예술학 박사의 지적대로 거의 자율학습에 가까웠다. 그리고 캬라한은 먹고 살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했고 디테리히는 그런 글을 싼 맛에 데려다 썼다. 캬라한은 그곳에서 20대 전반을 낭비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 기자가 캬라한에게 물었다. 당신의 경력을 떠올려 보면 어떻게 그처럼 실력 없는 오케스트라들을 견뎌냈는지 궁금합니다. 인류가 아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작업이 지휘자를 길러내는 측면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좋지 않은 오케스트라와 일한다는 것은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력 없는 오케스트라를 견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한 셈입니다. 설령 최고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더라도 오케스트라는 언제나 동일한 지점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재능이 탁월한 지휘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다. 캬라한은 오히려 자신의 재능이 빛날 때 바로 최고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밑을 경험하지 못한 지휘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부족함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크라우스가 그저 그런 괜찮은 지휘자로 전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고의 환경이 계속 이어지면 역설적으로 그 환경이 조용히 발목을 죄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긍정 신호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래프는 빠른 속도로 꺾여 나간다. 때맞춰 크라우스의 성공 곡선에도 프루트 뱅글러가 등장한다. 프루트 뱅글러는 크라우스를 새로운 먹잇감으로 삼고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다. 크라우스는 수준만 형편없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냉정한 세련미와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기교를 빼면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박력과 따뜻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볼 때 크라우스는 참된 독일 예술가라고 부르기는 불가능합니다. 캬라한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공격이었음에도 크라우스는 당황하며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지휘봉을 잡지 못했다. 자신을 향한 부정 신호는 차단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큰 당혹감과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약점은 거대하게 굴러다닌다. 반대로 젊은 캬라한에게는 일찌감치 불행한 시기가 달라붙었다.
어릴 때부터 그 신호들을 차단하고 혼자서 블랙 다이아몬드를 빛내며 하루에 18시간이나 매달렸던 것은 초인적인 지휘자로 불리기 위한 조건들이 되었다. 내 시대가 올 거야. 기다릴 수 있어. 는 그의 좌우명이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가. 1940년이 되어서 캐라한은 지휘와 감독의 자리를 겸임하겠다고 나섰다. 지휘봉을 든 사람이 지휘를 넘어서 무대 전체를 감독하고자 했던 것은 허영심이나 권력에 대한 계산된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바그너가 주장한 총체 예술의 이상을 재현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음악극이 아니라 극 자체를 오히려 음악화시키는 것. 캐라한은 그 이상적인 순간을 오랫동안 꿈꿔왔다. 캐라한이 꿈꾸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 보자. 캐라한은 소프라노 가수 마리아 칼라스 주변을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단시켰다. 완전한 검은색 공간에서 칼라스는 홀로 롱핀 조명을 강하게 받으며 오페라 람메르 무어의 루치아에서 루치아가 미쳐가는 장면을 연기했다. 그 넓은 대형 홀의 공간에는 빠른 속도로 지휘하는 카라한의 손과 루치아의 광기 어린 표정만이 존재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프랑코 제피렐리는 캐라한이 그녀로 하여금 절대 음악에만 전념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탄식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메조소프라노 가수로 손꼽히는 크리스타 루투비히에게 한 기자가 자신을 거쳐간 인생의 음악가들을 평가해 달라고 했다. 기자: 클램페로는 어떻습니까? 가수: 아주 냉정해요. 기자: 뱀은요? 지능이 뛰어나죠? 솔티는요? 잠시 있다가 매우 헝가리인답고요. 번스타인은요? 활기가 있어요. 캐라는요? 그는 신이에요. 이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휘자가 될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던 크라우스는 들을 수 없던 말이었다. 그는 그저 그런 지휘자로 끝이 났다.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인재가 만든 역설이었다.